안녕하십니까. 외교관TV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세계 지리를 배울 때 대척점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구 중심을 뚫고 반대쪽으로 나가면 나오는 곳이 우루과이 앞바다이다 라고 배웁니다. 이렇듯 라틴 아메리카는 우리에게서 상당히 멀고 또 잘 모르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외교관TV는 한국외교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외교관으로 눈으로 본 세계 이모저모를 함께 알아보는 특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또한 역사적 전통은 짧은 것 같지만 길고 부유한데 가난하기도 하며 스페인어를 사용하니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점이 많은 중남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주재 대사를 역임하신 김병권 대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아르헨티나 주재 대사로 재직하실 때가 언제였죠? 2009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변했다고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물론 뭐 수시로 뉴스도 접하고 또 지인들하고 또 연락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사정이 지금 갈수록 어렵다는 걸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남미가 우리가 실제로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한, 또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지만 대사님께서는 보면은 중남미 지역하고 근무를 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이제 중남미 나라에 직접 근무한 경우는 지금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또다시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전부 4번 근무를 했고요. 한 13년 정도 됩니다. 이제 본부 외교부 이제 중남미 부서에 또 올해 한 5, 6년 근무를 했으니까 20몇 년 되겠습니다. 예, 중남미 지역에 오래 관여를 했습니다. 사실 그 외교부 근무를 하다 보면은 들어가면서부터 아니면은 또 근무하다가 뭐 지역 전문가다, 또 통상 전문가다 하는 그런 자기만의 영역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중남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제가 1982년도에 이제 코스타리카에 처음으로 해외 근무를 하게 된 게 인연이 됐었죠. 뭐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오래 근무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보고 듣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지금 뭐 퇴직하신 지 한 10년 가까이 되셨습니다만은 그 중남미 지역과 또 스페인어권과의 그 인연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어떠시나요? 그러게요. 제가 82년도에 코스타리카를 갔으니까 지금 뭐 거의 4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남미 지역에 대한 감정은 이제 그 애착도 가면서 또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 40년 전에 우리가 이제 중남미 지역을 처음 근무를 하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중남미에 대해서 제일 많이 대명사처럼 사용했던 단어가 가능성의 대륙, 뭐 잠재력이 무궁한 지역 이렇게 이제 많이 했는데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좀 안타깝지만 또다시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40년간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그 변화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중남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신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공 사례들을 설명할 때 신나는데 중남미의 경우는 보면 이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주로 이루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중남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 시간들이 아마 그 대사님의 그 애정과 그리고 또 안타까움, 그게 같이 이제 묻어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19의 확산 위기도 있지만은 최근 이제 우리 외교협회에서도 발간한 외교주에서 중남미 특집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대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게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좋은 점들 이야기하시지만은 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내 상황이 좀 불안하다 하는 말씀을 거의 빠지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19 확산이라든가 거기에 대처하는 모습 또 뭐 국내 이제 반정부 시위라든가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까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다는 느낌 그걸 갖는데 요즘 현재 최근에 그 지역의 그 상황은 어떤가요? 중남미가 그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그 중국 경제가 급성장에 따라서 원자재 수출이 굉장히 증가해서 2000년부터 한 7, 8년간 아주 획기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 미국발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나면서부터 이제 그 지역 국가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더욱 그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런 대로 가다가는 중남미가 지금 한 뭐 마이너스 8, 9%, 8 내지 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옛날에 이제 1980년대에 그 중남미가 그 외채하고 인플레로 뭐 잃어버린 세대다 해서 아주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만큼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중남미를 저는 처음에 팬데믹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중남미에 만일 저게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우려를 미리 했었어요. 왜냐하면 중남미 지역이 지금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이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빈민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전염병이 돌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다. 이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아주 상당히 위험한 단계로 가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거기서 이 팬데믹이 확산되는 걸 느끼는 과정에 느끼는 거는 지금 팬데믹을 대처를 잘 못한 세계적으로 대처를 제일 못한 나라가 이제 처음에 미국이었잖아요. 네. 미국, 브라질, 네. 최근에 이제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인데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 뭔가요? 그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세계에서 불평등이 제일 심한 나라들이에요. 빈부차가 제일 심하고 불평등이 제일 심한 나라들이거든요. 네. 미국의 불평등 네. 굉장히 심각하죠. 브라질의 경우도 네. 중남미에서 제일 불평등이 심한 지역인 국가니까 그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콜롬비아에서 반정부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있지만은 이 팬데믹 사태에 정부들이 네.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아주 아주 실망을 하고 네. 그런 측면이 많죠. 네. 대사님께서는 이제 중남미 지역에 많이 근무하시고 또 이제 대학에서 이제 퇴직 후에는 대학에서도 강의도 하시고 그러셔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이제 그 뭐 가르치시다 보면은 또 이제 그쪽에서 오는 반응이 있을 테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남미를 보는 보편적인 인식이 어떤 것 같습니까? 뭐 되게 좀 부정적인 면이 많잖아요. 그게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인플레가 심하고, 뭐 포퓰리즘이 또 강한. 우리나라 정치에서 뭐 얘기 나오기만 하면 포퓰리즘, 남미 포퓰리즘 얘기하고. 맞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포퓰리즘이 상당히 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데 직접 그 나라에서 생활하다가 보면 또 그런 경제적인 측면 외에 다른 문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 네, 또 중남미 전체에서 노벨 수상자가 전부에서 한 17, 18명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되게 어느 나라에서 나왔나요? 다 국가별로 다 있어요. 과테말라도 뭐 그때 그 맨추라고 원주민도 로베르타 맨추라고 그 평화상 받으신 분이 있죠. 문학상도 한 6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칠레에서 한번 가봤습니다. 평화상도 한 6명 정도 되고 뭐 화학상, 의학상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만 해도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거기도 서너 명 나왔죠. 아, 그렇죠. 뭐 이제 아르헨티나 이게 또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2차 대전 뭐 직후라든가 뭐 아르헨티나가 세계 이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국이었다.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G7의 원조가 돼야 될 텐데 지금은 현재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죠. 이제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이었다가 그 개도국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아주 재밌는 케이스로 소개가 많이 되죠. 네. 선생님 뭐 좀 약간 화제를 바꿔서 이게 지금 용어 사용이 좀 혼돈이 가는데 우리가 중남미 지역보다 또 다른 쪽에 얼때 보면은 라틴 아메리카 그렇게 또 이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다른가요? 아니면 뭐 부르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중남미는 이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리적인 개념으로 부르는 거고 이제 그쪽 사람들이나 뭐 유럽 서양 사람들은 그쪽 지역을 전부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지리적인 개념이야 이제 다 아시는 거고 이제 문화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이게 라틴 하게 되면 인종, 언어, 라틴어, 라틴족 해서 언어적인 측면이고 아메리카 해서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는데 콜럼버스가 지금 아마 태어났다면 있으면 서운해할 것 같아. 자기가 처음에 발견한 대륙인데 자기 이름은 하나도 없고 어디 왜 라틴 아메리카라고 붙었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메리카라가 먼저 붙었어요. 그 지역을 콜럼버스가 발견했을 때는 다 인디아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디아스 옥시덴탈레스 그래가지고 서인도 국가들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라틴 아메리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아메리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다음에 라틴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아메리카는 이제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아메리카라고 이렇게 발견된 거는 1500년에 이뤄서 브라질에서 이제 그 포르투갈에서 그 브라질 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 인디아가 아니고 신대륙이다 그런 걸 이제 그때 처음 알았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1, 2년 후에 그 이태리의 그 뭐 탐험하던 사람이 가서 그 지역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이제 자기가 지도를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땅인데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때 왜냐면 해도 유럽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 세 개의 대륙만 있었지 유럽 사람들한테 아메리카 대륙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아메리고 베스푸치예요. 근데 이제 자기 이름 붙여서 아메리카라고 했죠. 아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대륙 이름에다가 여성 명사를 붙이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로 불리다가 18세기 이후에 이제 그 부르봉 왕조의 스페인이 이제 유럽의 강자로 대두가 되면서 북쪽에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이제 그렇죠.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제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스페인에서는 그 라틴 아메리카라고 안 불러요. 스페인에서는 이베로 아메리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베리아 반도가 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베로 아메리카 정상들끼리 뭐 경연제로 이렇게 만나서 회합도 하고 그러죠. 네. 또 이게 알고 보면 재미있네요. 중남미 지역에는 그러면은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대개 보면 이제 라틴 아메리카 하면은 멕시코부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 멕시코는 자기들이 중미에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북미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역은 미국하고 멕시코의 국경을 이루는 강이 리오 그란데 강이 있어요. 그 이남부터 저 남쪽의 파타고니아까지를 이제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는데 국가는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 멕시코 있고 중미 5개국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리브해 국가가 지금 카리브해 섬나라가 14나라가 돼요. 남미 이제 콜롬비아부터 시작해서 남미에 13개국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33개국이 되죠. 맞습니다. 중남미가 그래서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 대치 외교할 때는 숫자가 많잖아요. 그 뭐 크고 작음을 떠나서 숫자가 많으니까 유엔 등 이런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아주 그 중요한 지지 지역 기반이 됐죠. 저도 이제 뭐 외교부 근무하면서 이제 보는 문서 중에 또는 이제 그 외빈을 이게 접수하다 보면은 그 카리브해 조그만 나라에서 오는 인구 이제 몇만의 그런 나라의 뭐 총리다 해가지고 저기도 한 편이니까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전부 스페인어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럼요. 지금 33개국 중에서 이제 스페인어 사용하는 나라는 18개국이에요. 그 카리브 섬나라에서는 다 영국령이잖아요. 영국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한 영어 쓰는 나라가 12개국. 그럼 30개국이죠.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나라에서는 포르투갈을 쓰고, 그렇죠. 그 남미의 그 수리남에서는 이제 네덜란드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그 카리브 섬나라 중에 하이티라고 있죠. 하이티. 거기는 이제 프랑스 불어를 쓰니까.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거기다 이렇게 개척을 했네요, 자기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 때 다 그 식민지 내지는 자기 국토로 다 그렇게.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먼저 가가지고 길을 꽂는 그런 식이었네. 옛날에 이제 그 왜 우리 국제법에 선점의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그 무주인 주인이 없는 지역의 땅은 가서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주인이 있었는데요, 원주민이. 그렇죠. 그리고 브라질은 아직 이제 포르투갈을 씁니다. 포르투갈 식민지여서 그랬겠죠. 당연하죠. 네, 네. 참 스페인이 이게 그 지역을 그때만으로 다 거의 다 차지하고, 물론 이제 영국이 나중에 와서 이제 그 카리브해 많이 했지만 어떻게 이제 브라질이 그렇게 생겨난지 참 궁금합니다. 참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브라질을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재밌어요. 뭐 힘 하나도 들인 것도 없고 그저 외교적인 수완 하나 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그러니까 브라질이 발견되기도 전에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콜럼버스가 이렇게 그 새로운 루트를, 아시아 가는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간 곳이 자기는 인디아로 알았는데 거기가 새로운 대륙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로운 대륙이었던 것이 콜럼버스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게 인도로 알았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부 인디아스라고 불렀죠. 특히 서쪽에 있다고 그래서 인디아스 옥시덴탈레스,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고 불렀는데, 콜럼버스가 그거를 발견했다고 하니까 포르투갈이 우리가 간 땅을 혹시 그러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이견을 제시를 해줘.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포르투갈이 사실은 이제 항해 시대에 앞장섰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양 항로를 개척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먼저 시작을 했어요, 항해 개척을. 그래서 포르투갈이 이제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양국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그 이제 케이프 베르데하고 아소리스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자오선을 그어요. 그래서 자기 두 나라가 임의로 세계를 양분해가지고 그 자오선으로부터 기준해서 이쪽 1100마일 정도부터까지 해서 발견되는 새로운 모든 땅은 스페인 거,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포르투갈 거. 그러면 포르투갈은 실제적으로 자기 원정대나 뭐 이게 사람을 보내지도 않고 그냥 한 6년 후에나 이제 자기 땅으로 확인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나중에 근데 양국 간의 조약을 체결한 게 이제 1494년도인데 1500년경이 돼서야 포르투갈은 이게 브라질 땅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뭐 알면 알수록 좀 기가 막히고 좀 외교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우리 서희 장군이 외교를 참 잘 하셨잖아요. 근데 이 포르투갈도 당시에 외교를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다른 이제 유럽의 식민지, 그러니까 북미라든가 또는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보면은 되게 뭐 그 국경을 인위적으로 그냥 이게 설정을 했거든요. 이게 뭐 프랑스나 영국이 서로 이제 그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라든가 뭐 경도나 또 위도를 따져가지고 이게 직선으로 그어버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라틴 아메리카는 보면은 그런 면은 별로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경을 나누게 된 것이 뭐 이게 다른 어떤 배경이 있나요? 그 스페인이 그쪽을 중남미 지역을 식민 통치할 때 이렇게 그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구역을 정했어요. 이제 크게 따지면 이제 4개의 부왕령하고 또 조금 작은 단위의 4개의 대장령, 이제 큰 게 보면 이제 그렇게 행정구역을 나눠가지고 그 구역들이 이제 나중에 독립하면서 분리되게 된 것이 이제 오늘날의 국경선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는 그 안데스라고 하는 안데스 산맥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산맥이 이제 몇천 킬로에 걸쳐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누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경선도 있고, 그 크게는 이제 스페인의 행정구역별로 이렇게 구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한 행정구역. 보면 크게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멕시코 부왕령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초기에 이제 16세기에는 그 멕시코 부왕령이 있었고, 거기를 이제 누에바 에스파냐로 새로운 스페인에서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이 있었고, 그다음에 잉카 제국이 있었던 페루. 그 두 군데다가 이제 그 부왕령을 설치해서 크게 보면 이제 두 군데서 다 식민 통치를 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에 들어서서 그 스페인에서 이제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였는데 이제 부르봉 왕가로 바뀌어요. 거기서 이제 식민 통치를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두 개의 부왕령을 또 만듭니다.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한 누에바 그라나다 부왕령하고 또 저쪽 그 남미의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라플라타 부왕령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제 분리돼서 오늘날의 이제 중남미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독립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을 하게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럼 라틴 아메리카 문화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라틴 아메리카 그 독자적인 그것도 아니 라틴 아메리카 그 유럽의 전통도 있지만은 그 원주민이 있었던 그 토착 문화, 잉카라든가 또는 아즈텍 문화 뭐 그런 마야 문명 그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되면요, 그 토착 문화에다가 그 이베리아 문화가 이렇게 혼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베리아 문화가 압도적으로 더 우세했으니까 문화가 혼합은 됐대 비대칭적으로 혼합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럼 이베리아 문화는 어떤 거냐? 이베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지배도 몇백 년 받았죠. 그 다음에 아랍의 지배도 한 800년 가까이 됐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이제 왕국이 통일이 돼서 이렇게 지배를 했기 때문에 로마 문화, 아랍 문화,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 뭐 근대 문화까지 이렇게 그런 각자 다른 문화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 가서 봐도 그 아랍 문화와 비슷한 게 굉장히 많고 또 그 이베리아 사람들이 식민지를 이렇게 개척해서 이제 그 했었던 그 문화들이 그때 자기들 몸에 뱉던 그 시기니까 로마식의 예를 들어서 스파르타식은 아니잖아요. 로마식이었거든요. 로마식으로 아테네식은 아니었죠. 제가 얘기한 로마식이라고 하는 건 정복해서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문화지 자기들이 직접 무슨 농사를 짓고 하는 개척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그 정복이라는 게 다 그런 로마 문화 영향을 받은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문화라 또는 사회적 특성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혼합된 다양성이라는 측면도 가능합니까, 말이? 그렇습니다. 네, 문화적인 다양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요, 라틴 아메리카를 보면 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고 그럴까요? 같이 살아요. 과거와 현재가 같이 산다는 건 뭐냐면 과거의 어떤 그 경제 사회적인 특성 또 문화 이런 것이 현재에도 계속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는 어디 할리우드 영화에나 나오는 거지 미국에 가가지고 그 개척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라틴 아메리카를 가시게 되면 옛날 식민지 시대 때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그 전통이라든가 과거의 문화적인 측면 그런 사회적 배경이 발전의 밑바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선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특성이 뭐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 현재가 공존하면서 카톨릭 인구가 제일 많죠. 뭐 물론 당연히 콜럼버스 갔을 때 그 여왕으로부터 미션을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 사람을 교화시키라고. 근데다가 이제 특징이 또 한 가지 뭐냐면 인종이 아주 인종 간 혼합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했던 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가서 원주민들하고 했죠. 나중에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흑인들을 노예로 많이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종들 간의 혼합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다인종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스페인 사람들이 유럽에서는 스페인 사람들이 진출하고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뒤따라서 들어간 유럽인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남미 지역에 저 칠레를 이제 출장 한번 가봤더니 이 유럽에 독일이나 뭐 개통 사람 같다 하는 느낌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한 가지 특이한 게요. 인종 간 혼혈이 얘기가 나오면 북아메리카는 미국에서는 인종 간 결혼을 금지했었어요. 심지어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도 38개 주가 서로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했었어요. 제가 이제 중남미에서 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인종 간 차별이 많죠. 문화적으로는 풍부해요. 그다음에 이제 옛날 그 식민지 시대 때의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식민지 시대의 경제 사회 구조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평등 구조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종 간 불평등, 그다음에 자산의 불평등, 뭐 토지도 일부가 다 소유하는 그런 제도였으니까 불평등의 구조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도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많이 느껴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데도 다 비슷할 겁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가서 보면 아파트 살잖아요. 거기 가면은 주인들이 다니는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엘리베이터 또 따로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문도 달라요. 우리 주인들이 들어가는 대문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또 따로 있고 우리나라는 상상을 못하죠. 그러나 거기는 아직까지도 그런 잔재가 그대로 있고 그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뭐 그렇게 이제 있지만은 역시 이제 이게 통상 말하는 북미 지역, 앵글로 아메리카와 이 중남미 지역, 라틴 아메리카까지 그런 이 지역적인 구분도 있지만은 그런 문화적이라든가 그런 배경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북아메리카는 이제 역시 이제 북유럽 문화고 중남미는 남유럽 문화고요. 인종적으로도 거기는 앵글로색슨이 주고 여기는 라틴이 주고 또 종교적으로도 거기는 프로테스탄트고 여기는 캐톨릭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차이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그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하게 되면 서로 소위 말하는 생활의 정신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프로테스탄트에 무슨 근면하고 정직하고 하는 이런 그런 문화가 있고 카톨릭에서는 아무래도 자본주의를 그렇게 친자본주의적 성격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구분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관 듣고 이게 알고 또 이게 배우고 하다 보면은 역시 또 이게 흥미진진하고 또 이제 더 알고 싶어지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이제 지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문화적인 특성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대사님께 가졌습니다. 김병모 대사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2부 시간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교관 TV였습니다.